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올린 자료 중에 포스트 휴먼 유토피아 물음표 되어 있고 공진화와 탈진화 사이의 포스트 휴먼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비춰드리면 이겁니다. 그렇죠? 공진화와 탈진화란 말은 공진화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함께 이 말입니다. 진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공동으로 진화한다. 서로 협력하면서. 탈진화는 인간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유한한 생명체였던 인간이 그런 어떤 유한성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진화, 탈진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할 건데 작품은 지금 두 작품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작품이 보면은 크라트의 나 여기 햇살과 그늘에 살리라 하는 작품과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캐런의 블루프린트입니다.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캐런의 블루프린트는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크라트의 나 여기 햇살과 그늘에 살리라 이 작품을 조금 더 초점 맞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번역은 되어 나와 있는데 뭐 영화화된 적은 없고 그렇게 이제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구하기 힘들었어요. 일단 크라트라는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사람은 스위스 출신입니다. 스위스 작가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이제 독일어를 쓰는 독일어권 국가입니다.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다 독일어권 국가죠. 이제 얼굴이 이거 이제 조금 머리를 거의 삭발했을 때 얼굴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람 얼굴을 제가 봐보면 여기 있습니다. 머리를 길렀을 때죠. 좀 다르죠. 역시 머리 삭발했을 때와 길었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또 이런 이제 연습을 할 텐데 이럴 때도 또 좀 달라 보이죠. 이게 조금 더 노화됐을 때고 이게 조금 더 젊었을 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이렇습니다. 나 여기 햇빛 속에 그리고 그늘 속에 살리라. 원 제목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Ich werde hier sein im Sonnenschein und im Schatten. 독일어입니다. 존넨샤인이 이제 햇빛이고 샤텐이 그림자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물론 내용을 알고 이제 보면 더 좋지만은 우리가 이 작품을 하면서 또 내용을 알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책 소개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보십시오. 독일 현대문학의 이제 새로운 흐름을 대표하는 일종의 신세대 작가가 크리스티안 크라트입니다. 원래 파젤란트 작품이 우리나라에 더 알려졌는데 우리 이 강좌와 맞는 작품은 이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나 여기 있으리 햇빛 속에 그리고 그늘 속에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레닌이 그 구소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핵열차를 타지 않고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대신에 스위스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폭격기는 스위스 소비에트 공화국의 시아 심장부를 강타하고 이게 이제 가상의 줄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는 스위스의 지원 아래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만 인간의 진화는 역으로 퇴보한다. 이 소설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거의 100년 동안 전쟁이 이어진다는 일종의 대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그 위에 확장적 자기 재생산, 확장적이란 말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이제 탈진화한다는 말이죠. 다른 목표를 모르는 현대 문명의 식민지가 된 오늘날을 조명했는데 작가란 기발한 발상과 압축적인 문장으로 현실의 그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작가가 이제 크리스티안 크라프트인데 아까 말한 대로 파제란트라는 작품이 사실은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작품을 선택을 했고 유튜브에 이제 잠깐 영상이 관련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Es war September. 영화를 Ein Falter hatte 만났습니다. sich auf mein Augenlid gesetzt. Er hatte sich in die Bewegung der Wimpler verliebt. Zeitgleich mit dem Öffnen und Schließen des Auges schlug er seine Flügel. 또 제가 Ich 나오네요. komme nur ganz 화면 kurz 때문에. hierher. Berge und Wolken. Vögel sind dort. Ich sehe sie nicht. Meine Augen sind geschlossen. Geschlossen. Ich komme nur ganz kurz hierher. Es gibt keine Augenlider. Berge und Wolken. Vögel sind dort. Ich höre sie. Ich bin an diesem Ort verloren. 아주 짧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크리스찬 크라트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어서 Das neue Buch von Christian 우리말로 Kracht stellt 번역이 die 안 됐어요, heutige 여러분이. Welt ein wenig auf den Kopf. 이해할 때는 Es spielt in einem Europa, in dem seit 100 Jahren Krieg herrscht, angezettelt von einem Ich bewundere Ihre Sprache. Ich 기분입니다. habe die ersten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상은 제가 준비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에 번역된 책 이제 양장본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책을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좌 관련된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먼저 이 글을 우리가 볼 때 생물학적 진화가 보통 우리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진화론이 이제 쭉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 우리 인간 존재 가능성을 이제는 그런 생물학적 진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표현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 시각에서 이제 역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이 과학 기술과 우리 인간이 아까 말했다시피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진화하느냐, 공진화죠. 또 영어로 co-evolution, co라는 말을 알죠. 협력하다 할 때.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기술을 이제 수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생물학적 어떤 유한성을 극복해가지고 더 진화하느냐, 탈진화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이볼루션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탈진화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 인간을 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토대는 제공했지만 생물학적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유용성이 조금 현재에 와서는 많이 예전보다는 이 다윈의 진화론은 조금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점은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전통적인 휴머니즘은 이제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변화했고, 문제는 과학기술 때문에 이 변화가 진화하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을 이제 유지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졌죠. 이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모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을 생물학적 진화와 함께 공존하는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자, 공진화죠. 반면에 인간의 자연 진화를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제 탈진화적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적 존재의 출현을 기다리는 과학기술과 이 인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지속적으로 생존 조건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측면을 둘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주에 나와 있는 텍스트 내용을 잠깐 보면, 자, 들어가는 말에서 각 주에 한번 봐보세요. 자, 이런 보니까 이미 1970년대 말 야스트로프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진화는 이제 종착점에 끝에 와 있다. 그리고 티플러도 역시 인류 문명은 더 이상 인간종의 연속성과 전속성에 이제 있지 않다. 현재는 인간의 생물학적 연약함을 이런 공학으로, 테크놀로지로 보완하려는 모습과 함께 생명체이자 진화하는 인간이라는 초월적인 종의 모습, 인간의 영원한 생명 가능성,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로 보완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장이 좀 대세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용을 볼 건데, 이 과학기술로 우리가 자연 진화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인류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측면과 함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는 탈진화를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나 여기 햇살과 그늘의 살이라,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캐런의 블루프린트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본론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인간 그 이후의 진화 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론 1에서 먼저 보면은 데카르트의 입장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일종의 기계적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정신과 영혼이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 데카르트가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인간이 신체와 정신 두 가지를 가진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조금 충격적인 내용인데, 라메트리라는 사람은 인간 기계론에서 인간을 고유한 인격체의 소유자가 아니라 기계와 동일한 종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조금 충격적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인간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동력 장치를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다. 피라는 게 기계의 어떤 윤활유, 기름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인간을 기계가 인간의 종속된 도구 수단이 아니라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기계주의적 어떤 입장에서 인간을 설명한 것이 이 라메트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와 라메트리는 서로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휴머니즘과 관련해서 어떤 이성과 사유의 존재와 관련해서 입장이 다른데, 인간을 여타의 기계적 동물과 구분하는 잣대를 보면 데카르트한테는 그 구분한 잣대가 이성적 사고와 사유입니다. 그런데 라메트리한테서는 이성과 사유라는 개념이 없죠. 아까 보면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존재로 인간을 보니까. 그래서 라메트리 같은 경우는 휴머니즘 시대의 인간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기계적인 인간 이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의 특성과 능력을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품위와 연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명체를 볼 때 듀잉이라는 사람은 19세기 말에 종의 몰락과 소멸을 자연 생태계 생물체의 그 결과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갤런의 표현대로 하면 나약함과 연약함을 지닌 결핍된 존재다. 결핍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를 강화하는 도구수단이 바로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도 뭐 사실은 우리가 인공심장, 심장병, 심장판막증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인공심장을 넣잖아요. 심장의 역할을, 펌프질 하는 심장의 역할을 인공 그 심장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벌써 오래 전부터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간의 신체 기관을 대체한 거 아닙니까? 기계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벌써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결핍 존재인 인간이 그 사례를 보면 인간이라는 종이 로봇과 같은 좀 약한 존재죠. 기계적 존재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혼합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공학을 이용해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는 불멸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이제 해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또 인간과 기계가 그 구분이 사라지는 거죠.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인간이 단순히 진화 과정을 거치는 존재라는 그 지금까지 전통적인 인간에 대한 생각을 이제 완전히 해체하고 인간과 비인간, 즉 이질적인 것과 서로 혼종해가지고 공진화한다는 거죠. 함께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기계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그 커즈와일 우리 저번에 여러분 특이점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언급된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 어떤 결함의 원인을 인간이 지닌 낮은 정보 처리 속도 그리고 낮은 환경 적응력, 이걸 그 원인으로 봤습니다. 기계나 다른 그 어떤 정보 처리 어떤 능력을 가진 이런 인공지능하고 비교할 때 인간이 이런 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리 속도가 낮은 거는 생존을 위협하는 단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이런 단점을 과학기술로 유전적인 교체를 통해서 좀 더 진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제시할 때 이미 드러난 의미, 즉 우리 인간의 과거 신화에서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적 한계를 극복한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줘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문명이 진화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메테우스적인 어떤 한계를 이제는 극복하는 그런 시대다. 휴머니즘을 극복하려는 어떤 철학적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메젤리시라는 사람이 현재 한 말을 보면은 인간이 이제 인간 본성이 과거 그리스 그 철학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플라톤의 생각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적응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 다윈의 진화론적 의미에서의 적응이 아니고 뭐 다른 여기 우리 텍스트도 나오지만 보철 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보철이나 아까 인공심장 얘기도 제가 했죠. 인공판막증 그런 거 걸린 사람한테 이 기계적 수단에 의해서
적응하는 그 외에는 그 이제 다른 방법이 없더라. 그냥 인간 자체로서 그 치료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계가 인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고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는 또 인간이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진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인류 진화의 이 새롭고 복잡한 방식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기계의 진화가 자연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인위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 이제 인간의 자연 진화는 이제 가능하지 않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탈진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진화의 주체를 인간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인간의 진화와 발전 과정은 과학기술과 인간이 어쨌든 간에 서로 협조해서 공진화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고, 또 자연적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탈진화로도 또 볼 수 있고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품을 이제 볼 건데, 먼저 텍스트에도 나오지만은 나 여기 햇살과 그늘의 살이라는 작품은, 자, 이거는 공진화와 관련된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뒤에 하게 되는 작품 블루프린트는 탈진화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에 블루프린트 내용을 다뤘지만 여러분 기억나지요? 이리스와 실이. 그래서 어머니 이리스의 완전한 그 복제 인간이 이제 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의 기술로서 컨트롤한 거니까 이거는 탈진화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작품은 공진화입니다. 그죠? 크라하트의 작품, 크리스티안 크라하트의. 그래서 먼저 이 작품을 우리가 저번에 하지 않았던 작품이니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내용은 이제 양장본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도 지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 또 이제 공진화한다는 의미로서 중간에 인간이 위치하고 있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2008년도에 출간됐습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이런 내용이 벌써 2008년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간단한 줄거리 얘기했지만 허구의 가상국가, 픽션입니다. 소설이니까. 가상국가인 스위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소속된 아프리카 출신 장교가 이제 이 글을 쓰는 화자입니다. 서술자입니다. 그리고 이 화자와 또 기계적 존재들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나면서 이 화자가 이제 묘사하는 내용들이 이 작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작품이 휴머니즘적 가치관이 소멸된 그런 카오스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적인 존재하고 우리 실제 인간하고 서로 공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간과 기계적 존재가 함께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 가상국가. 자, 작품에서는 SSR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아까 스위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말을 이제 줄여서 SSR, 영어의 SSR입니다. 이 가상국가의 힘이 바로 인간다움인데, 여기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이 주관하는 인간다움은 아닙니다. 여기서 휴머니즘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인간다움이 아니고, 이 SSR 가상국가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포함해 가지고, 즉 유기체인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인 유기체를 포함해 가지고 무기체인 기계적 존재도 그런 인간과 다른 어떤 이질성을 극복해 가지고 인간과 기계가 함께 공진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다움이다. 그래서 우리 유한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미에서만 인간다움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상국가 SSR이 추구하는 이 새로운 세계는 아직은 과도기 상태입니다.
좀 혼돈 상태죠. 그래서 옛날의 전통적인 세계관하고 새로운 세계관이 함께 중첩되어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기계적 존재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작품 속에서 보면은 기계적 존재인 이제 여기서 거라고 나오는데 이제 실제 이름은 브라친스키입니다. 이 브라친스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너무 비정상적일 정도로 눈에 잘 안 띕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그래서 군 장교인 이 화자가 서술하는 사람이 체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만나는 브라친스키하고 파브레가 또 있습니다. 파브레는 생물학적인 신체와 외형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외형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계적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품 속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겨드랑이 옆에서 그는 이제 브라친스키인데 겨드랑이 옆에서 콘센트 모양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제 파브르와 관련해서 이제 여자거든요. 그녀의 목덜미에는 금속 냄새가 났다. 그녀의 겨드랑이 옆 피부 속에는 돼지 코 모양의 콘센트가 박혀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생물학적 인간과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인 이 서술자는 기계적 존재와 이 생물학적 존재 간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공존 상태인데 이런 혼돈스러운 공존 상태의 상징이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한 의미를 전달할 때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보면 전송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 가상국가 SSR은 우리 인류 문화의 상징인 문자와 활자 문화가 이제 없어지고 구술 언어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자 텍스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오죠. 언어란 그 상징적인 소리들의 집합체예요.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신인류를 향한 첫 번째 초석이 될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 문자가 발명된 구텐베르그 시대 때, 그죠? 와는 완전히 그 이후의 문자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휴머니즘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유용한 도구 수단이 이제 언어고 문자고 동물이나 비인간적 존재들은 사용 못하는 게 문자나 언어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지난 인류 세계에서는 이제 이런 의사소통 체계가 퇴화된 겁니다. 96년간 지속되는 이 소설에서 보면 96년간 지속되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적응과 생존을 위한 새로운 존재론적 의미, 거기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전쟁이 이런 상황을 변화시킨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변화시켰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째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텍스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이든 기계적 존재든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된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한데 여기서 작가 크라우트는 소위 말하는 연기 언어, 여기서 연기는 우리 담배 연기라고 할 때 그런 연기입니다. 그렇죠? 연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언어라는 문자가 없죠. 그래서 옛날 우리 문자나 글자의 어떤 그런 언어가 이제 소멸되고 이런 생각을 전송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연기 언어입니다.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로서 이제 음성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신체 기관, 그죠? 목소리, 이제 혀나 목에 있는 신체 기관을 활용해서 발화 행위로서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기계적 존재는 이 방식을 담을 수 있는 신체 기관이 없기 때문에 유기체적으로 신체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존재들이 사용하는 의사 전달 시스템은 이런 생물학적 신체 기관을 넘어서는 그와 동시에 기계적 존재와도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존재가 사용하는 언어는 연기 언어입니다.
무선 통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텍스트에서 그와 관련된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무선 전파라는 그 구조는 구술 언어에 의존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언어를 연기 언어라고 불러요.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문자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활자는 점점 더 중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 활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SF 영화 이런 데 보면 외계인과 만났을 때 문자로 소통하지 않죠? 그냥 생각 자체가 그대로 소통하면서 외계인과 그렇게 해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계의 언어와 우리 언어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문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 시스템은 우리 생물학적인 인간, 이제 다른 말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이게 아니고 이제는 기계적 존재인 소위 말하는 로봇 사피엔스만이 가지고 있는 좀 더 진화되고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생물학적 존재인 우리 인간의 진화, 그리고 과학기술적 인간이 이제 좀 더 향상된,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발전된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연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기계적 존재는 신체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되고 정신과 어떤 생각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또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진화의 최종 결과물이 이 기계적 존재들이다. 인간보다 좀 더 진화된 존재가 이 소설에서는 기계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은 이 글을 쓰는 화자가 이 브라친스키를 체포하기 위해서 스위스 알프스 요새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브라친스키를 통해서 연기 언어를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언어 시스템은 화자를 너무 놀라게 하겠죠. 그리고 무기력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텍스트에서 이제 그 구문을 잠깐 찾아보면 자 여기입니다. 브라친스키가 입을 열자 나는 엄청난 타격을 느꼈다. 그의 의지는 정말로 손에서 총을 놓도록 만들었고 심지어는 덜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권총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브라친스키는 입을 다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화자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생물학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왔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브라친스키가 사용하는 이 언어 시스템을 이제 자기는 처음 겪으니까 이 연기 언어라는 것이 음성적 그 발화 시스템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이죠. 새로운 모양입니다. 형태가. 기계적 존재에게 이 언어는 더 이상 음성적 발화 행위가 아니고 이 언어는 좀 그 물적인 그 시스템이죠. 근본적으로 언어는 물적인 것이다. 누메논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브라친스키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여기 나오죠. 근본적으로 언어는 물적인 것이다. 누메논이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언어를 브라친스키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어는 보면은 문장이나 단어나 생각을 공간 속으로 이제 밀어내고 공간에 투여를 하는 겁니다. 투사하는 겁니다. 공간에 문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그가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 즉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하는 생각을 물질화 해가지고 공간으로 투사한다. 그러니까 언어가 물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가 인간의 자연 언어 상태를 이제는 초월한 겁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는 이런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주체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인데 이 새로운 언어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새로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구가 또 있어서 자, 제 이 화면보다는 제 텍스트 문구 바로 보여주는 게 조금 이게 더 낫나요? 자, 봅시다.
소행성이 지구로 와서 충돌한 후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버섯은 죽은 듯이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지나가 어떤 정점에 이를 때까지, 인간이 충분히 영리해질 때까지. 그래서 실로시빈 버섯을, 이제 요 버섯 이름을 실로시빈이랍니다. 실로시빈 버섯을 복용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유산을 신체 내부에 잡아둘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새로운 언어는 하나의 바이러스인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영화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혹시 봤습니까? 저는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작은 그 미립자들이 버섯 이런 데 달라붙어 있다가 코를 통해서라든지 그 인간 속으로 들어가죠. 그 탐험대 인간. 그죠? 그리고 몸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게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미래 가상 영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원격 동영상 수업도 하고 있지만 코로나도 다 바이러스 아닙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 몸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핵무기, 원자폭탄도 물론 두려운 존재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그죠? 더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앞으로 우리가 인간의 생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언어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시체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이 이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유형의 어떤 진화입니다. 그죠? 바이러스가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지닌 감염력이 상당한 거죠. 우리 지금 코로나도 지금 그렇고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도 브라친스키로 대변되는 이 기계적 존재들이 인간의 이 어떤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이 연기 언어를 모두 구사합니다. 둘 다 구사합니다. 새로운 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의 주체가 이제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이런 무기체적 존재. 따라서 인간담을 추구하는 여기 작품 속의 서술자의 휴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이상은 기계적 존재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진화하는 겁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만들어주는 이런 인간과 유사한 존재, 즉 여기서는 브라친스키나 파브레, 그죠? 이런 그 존재들을 보면은 과학기술적으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인간이 만든 돌연변이, 일종의 돌연변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사용하는 이 연기 언어는 포스트 휴먼의 어떤 진보 프로젝트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브라친스키와 파브레는 과학기술적으로 향상되고 더 진화된 존재.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 간의 어떤 하이브리드적, 사이보그적 존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 휴머니즘과는 달리 이 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가 서로 다른 그 이질성은 인간과 기계의 고유성이 서로 상호 교류하고 침투해가지고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이 인간은 자신을 진화의 주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기계적 존재는 이런 유기체와 무기체라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속성들을 공동으로 진화시키는, 우리 아까 말했던 공진화 자체를 진화의 어떤 발전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적 존재의 진화적 발전 과정 속에서만 이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고, 결국 유기체와 무기체라는 이제 이분법으로 서로 나누는, 구분하는 경계는 사라지는 거죠. 이 무기체인 기계적 존재에 의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인간과 기계는 모두 의사소통하는 정보 처리 기계라는 점에서는 동등한데, 그리고 기계는 이 의사소통하는 유기체니까 특히 분자 생물학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이 정보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정보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핵심은 더 이상 뭐 우리 생물학적인 인간의 어떤 생기나 따뜻함이나 호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보의 저장이나 이용, 전달 능력, 자기 복제, 자기 재생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유기체는
정보를 묶어놓은 어떤 다발체고 또 정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컴퓨터, 기계, 유기체, 동물 혹은 뭐 인간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휴머니즘적인 어떤 이상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텍스트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뒤에 어디입니까? 여기서 볼까요? 텍스트에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름이 가까워져 왔고 추위도 지나갔으며 빙하는 녹았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 아주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가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휴머니즘이 사라진 이제 포스트 휴먼의 어떤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이 작가의 작품, 이 작가 이제 크라트가 작품 속에서 보는 전망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 과학기술적으로 진화한 존재가 이제 여기 나오는 브라친스키죠. 이 브라친스키가 자연적 생물학적 죽음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도 지금 나오지만 자,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의학을 전공한 브라친스키는 항상 유기체를 불신하며 질병과 죽음을 거부하는 이타주의적 해이주의자란 말인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 이제 죽음을 브라친스키도 극복하기 어렵죠. 독일과 영국 파시스트들의 집중 포화로 인해서 알프스 요새가 파괴되니까 브라친스키도 나중에 보면은 광기에 휩싸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품 마지막에서 보면은 아프리카의 문명을 전파하는 건축가인 레어리히라고 있는데 이 레어리히도 자살을 합니다. 건축으로 상징되는 인류 유토피아가 소멸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텍스트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나오죠. 밤 사이 모두들 도시를 떠나갔다. 아프리카인 거주자들은 시골 마을로 되돌아갔다. 아프리카의 태양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전에 건축가는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하이에나가 그의 발을 먹기 전까지 그는 며칠 동안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봐도 이 브라친스키와 레어리히가 죽는다는 거죠. 자살하고. 그럼 이 유한성이라는 한계가 이 과학기술 시대에도 역시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죠. 크라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류의 소멸을 지적하면서 또 동시에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이 욕망도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기반을 둔 이 포스트 휴머니즘 입장에서의 어떤 공진화, 인간과 기계적 존재가 함께 진화한다는 공진화 모델이 결국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 단지 대안적인 가능성,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작가는 이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작품을 다 읽어보면 결국 긍정적인 해피엔딩은 아니고 비판적 시각이 그죠? 작가의 시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타일 진화와 관련된 캐런의 블루프린트는 영화화됐죠. 그리고 우리가 줄거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복적인 의미라고 보고 우리 이 수업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죠?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 공진화와 관련된 작품인 크라트의 작품은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작품뿐만 아니고 이제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찾아보고
미래 세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찾아서 수업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시간이 45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